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인생과의 작별을 눈앞에 둔 101명이 말하는 삶에서 배워야 할 것과 삶이 가르쳐 주는 것.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책의 제목은 인생 수업.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와 데이빗 캐슬러 공동 저작이고요. 류시화 옮김 도서출판 1회에서 2020년에 출간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교사들이다.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빗 캐슬러는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해냈다. 두 사람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강의의 제목은 인생 수업.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 학교에 살아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이다.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 등이 이 학교의 과목들이다. 이 책에서 두 저자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일깨운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들 중 하나다. 그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삶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일하고 놀이를 하고 별들을 바라볼 기회를 주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얘기는 읽는 순간 바로 꼭 저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기도 했죠. 이 책의 구성 목차를 전해드릴까요? 맨 처음 배움과 깨달음의 책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분 류시화 씨가 글을 올렸고요. 1.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2.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3.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4. 상실과 이별의 수업. 5.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6. 가슴 뛰는 삶을 위하여. 7. 영원과 하루. 8.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9. 용서와 치유의 시간. 10.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오늘도 역시 선택의 어려움 몇 곳에서 임의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꿔놓은 여인. 죽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꿔놓은 여인.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이들의 교사로 불렸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며 그렇게 말했다. 악기를 배웠더라면 연주하고 노래할 텐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비록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은 그녀로 인해 더 나은 곳이 됐다.
엘리자베스는 평생을 바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슴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의사이며 사상가였다. 10여 년 전 미국 보스턴에서 그녀의 강연을 들은 뒤 나는 한 시대를 연 그녀의 대표자 죽음의 순간을 들고 친필 사인을 받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난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누구나 말하듯이 그녀를 만나면 그녀의 눈에 담긴 아름다움에 감명받는다. 색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눈에서 나오는 빛이 그렇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수한 인간만이 가진 흔치 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과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것에 이끌린다. 엘리자베스 말한다.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고. 태양이 밖에 있을 때는 반짝이고 빛이 나지만 어둠이 드리울 때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의 빛에서 나타난다. 폭풍으로부터 굴짜기들을 보호해야만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폭풍으로 인해 생겨난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을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맨 이들이다. 그들은 동정심과 따뜻함,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곧 삶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기러기들은 언제 태양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은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어떻게 할까? 인간은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 한 여성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해당된다. 그러므로 너무 늦을 때까지 삶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2004년 8월 78의 나이에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는 그렇게 은하수로 춤추러 떠났다.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화두로 삼은 연구자답게 그녀의 장례식 또한 독특했다. 가족적으로 치러진 고별식은 흑인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곡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유대교 랍비를 비롯해 아메리카 원주민 치료사, 티베트 불교 린포체 등 평소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성직자들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을 축복했다. 의식의 절정은 그녀의 두 자녀가 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였다. 상자 안에서 한 마리의 호랑나비가 날아올랐다. 동시에 참석자들이 미리 받은 종이 봉투에서도 수많은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를 펄럭이며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녀가 가진 사상의 상징이었던 나비, 그 나비가 펄럭이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드디어 번데기에서 부화해 나비가 되어 죽음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계에 태어났음을. 그녀가 나비의 수수께끼에 빠진 것은 소녀 시절 자원봉사자로 폴란트 마이덴에게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수용소 내부 벽에는 곳곳에 손톱이나 돌 조각으로 새긴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왜 나비일까? 그녀는 무척 궁금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그로부터 20해가 흘러 스위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뉴욕과 시카고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다. 스스로도 유체 이탈 등 다양한 신비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인간의 몸은 나비가 날아오르는 번데기처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임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그녀처럼 영혼의 영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 인생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난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다.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 말이다.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고 아직까지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음미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사한다. 작별을 구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멀리 떠나본 적이 언제였는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이 언제였는가?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삶은 하나의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류시와 씨가 맨 앞에 쓴 글, 배움과 깨달음의 책,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1.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여러 해 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우리의 워크숍에 참가한 4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난 혼자서 차를 몰고 시내 외곽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고속도로가 붐볐지만 어서 빨리 교회로 나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나도 차를 정지한 뒤 백밀러를 쳐다보았죠.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았으며 곧 내 차를 강하게 들이받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의 속도 그리고 내 차와 앞차의 간격을 볼 때 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놨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이죠.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차는 박살이 났고 뒷차 역시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내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몸의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죠. 난 그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됐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젠 손바닥 위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모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린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돼 진정한 나에서 멀어져 갈 때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은 삶 속에서 배움을 얻으려 하고 그 해답을 찾죠. 두려움과 후회와 싸우고 의미와 사랑과 용기를 추구하며 상처와 상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나 종교, 신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해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배움들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죽음을 앞둔 이들과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배움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자기 비난, 화,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또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배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들도 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내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러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불안,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구라는 행성 위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들 각자는 외롭고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움을 얻는 주체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경험 자체인가? 경험하는 자인가? 나는 이 육체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들인가? 내가 앓고 있는 병이 곧 나인가? 나는 내가 자란 과정의 결과물인가? 나는 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변한 후에도 여전히 나인가? 아니면 돌에 박힌 화석처럼 변화할 수 없는가?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는 법은 알면서도 그것을 뒤돌아볼 줄은 모릅니다. 배우자, 부모, 직장 상사, 좋은 사람, 반항아 등 표면적으로 맡게 되는 역할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이죠.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어느 정도 눈물이 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겐 간디에서 히틀러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면 노력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삶이 가르쳐주는 배움들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들을 벗어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본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가식적이죠. 추가 반대쪽 끝까지 올라가야만, 다시 말해 때로는 진솔한 불평도 늘어놓을 줄 알아야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어술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방어술들은 일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를 때 6살짜리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견디도록 도와주었지만 자라서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방어술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힘든 시절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 뒤 떠나보내야 하죠. 사람들은 때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상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역할들로부터 많은 걸 얻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가정의 관리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실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부모와 형제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떠맡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했으며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런 짐스런 역할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난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간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도 다른 이들과 아무 차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당신은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중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을 약하게 대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해왔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흑백은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는 것은 보통 회색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 외톨이, 희생자, 순교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잃는 것이 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가까워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같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 위해 타인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이 나쁘면 우리 자신도 실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런 방어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건강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또는 관계를 시작하고 있든 끝내고 있든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절정기에 있든 절망의 나락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직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삶이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휴가 여행을 떠날 때면 나 데이빗 캐슬러는 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낮 동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일을 하고 밤늦게 완전히 지쳐 호텔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휴가 기간 동안 전혀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깨닫자 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지 자문해 봤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침 늦게까지 자고 느긋하게 몇몇 군데만 관광하고 하루 1시간씩 베란다나 해변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봐야만 성이 차는 열성적인 관광객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전에는 휴가를 떠나면 열심히 구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경과 휴식을 적절히 섞을 때 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한 남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뭔가요? 병원에 갇혀 지내는 건가요? 아니면 병 그 자체인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이 날 과거형으로 대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과거의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난 여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루게릭병이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는 정의할 수 없고 변화하지도 않는 나의 일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거나 병에 걸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나입니다. 그 남자는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자녀를 몇 두었든 자신의 본질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벗어던진 후에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무한히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잠재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이 그것이죠. 그 가능성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매 순간마다 크거나 작은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걸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이죠.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 해 전 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는 운 좋게도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교수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내가 상을 받게 됐다는 발표가 나던 날 다들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에 대해 언급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미소 뒤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동심리학자인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남자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으며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한 남자가 건강이 몹시 안 좋은 70대 후반의 자기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난 간신히 용기를 내 말했죠. 할머니, 전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리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난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더 이상 내 모습이 생기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걸 누렸지.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지.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그렇게 한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난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단다. 그 남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난 이제 내가 누군지 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난 할머니에게 내가 죽을 때쯤에 나도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파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 이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랑, 정의 내리기조차 매우 힘든 이것은 삶에서 유일하게 진실하고 오래 남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부분이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 너머에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환상과 꿈,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은 진실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평생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갖게 된 그림입니다. 가장 흔한 그림은 갑자기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낭만적인 이상형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한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도 각자의 기대와 요구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의 사소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악몽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우리는 결국 사랑 없는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환상에서 깨어나 어릴 적에 꿈꾸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냉정한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사랑을 보면서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씁쓸하게 사랑을 바라봅니다. 다행히도 진실한 사랑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한 동반자나 가장 좋은 친구를 찾으려는 꿈속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곧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바쳐지는 사랑을 원합니다. 만일 운이 아주 좋다면 인생에서 몇 분 동안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매우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곱게 정돈된 머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옷차림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18살 된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죠.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친구한테서 받은 꼴 사나운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식당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 봐 걱정이 됐죠. 아이는 늘 패거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패거리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엔 혐오감이 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난 옷차림부터 시작해 아이를 야단쳤어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우리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죠. 그날 난 당신의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하는 연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는 못하겠지요. 난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봤어요.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문득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란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해 봤어요. 난 아들에게 정장을 입혀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정장을 입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애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저분한 셔츠를 입혀서 묻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의 삶을 기리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겐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난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거의 조건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졌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생에서 단 몇 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주는 사랑이죠. 그들은 부모의 돈이나 지위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부모로서의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나 좋은 성적, 말을 잘 듣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국 사랑의 조건을 다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오랫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사랑에 대한 조건은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난다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사람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일일이 계산한다면 결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고 언제나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재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고 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갇혀있던 우주의 모든 힘이 해방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여성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난 남자들을 믿지 않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에게 남자들이란 그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이용해야 할 존재에 불과했죠. 엄마의 딸답게 나 역시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굳이 그런 귀찮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유일한 남자는 오빠뿐이었어요. 오빠는 내 전부였죠. 오빠이면서 친구였고 보호자였죠. 오빠는 훌륭한 여성과 결혼했어요. 내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오빠는 몹시 아팠어요. 의사들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병원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오빠도 나도 오빠가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난 오빠가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내게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얘기했어요. 설령 그 순간이 삶의 끝이라 해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요. 나만 빼고요.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내가 자신의 삶과 사랑을 놓치게 될까 봐 걱정이야. 사랑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만 해.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걸 놓치지 마. 삶이라는 이 여행을 사랑 없이는 하지 마. 오빠의 마지막 충고 때문에 난 진정한 삶을 찾게 됐어요. 계속 남자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고 진정한 여자도 진정한 사람도 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난 스스로의 불신과 두려움에 맞서 싸웠어요. 난 오빠가 바라던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이 시간과 이 삶을 갖고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을 충분히 산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보호에 대해 이 여성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일찍부터 남자를, 여자를, 결혼을, 부모를, 배우자의 부모를, 동료를, 직장 상사를, 심지어는 삶 그 자체를 믿지 않도록 배워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이 충분히 살고 충분히 사랑하도록 삶에서 위대한 모험을 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느낌이 깊은 곳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계기로 빛을 보기만을 기다리면서. 몇 해 전 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한 한 소년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9살 인생 중 6해 동안은 암과 싸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를 한 번 보고는 그가 그 싸움을 끝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는 날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청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훔쳐보면서 망설이자 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3년 동안 버려둔 채 차고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래들이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만으로 달리거나 자전거로 온갖 재주를 부릴 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고 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에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를 붙잡아 주세요. 엄마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하죠. 엄마는 소년이 동네를 한 바퀴 돌 동안 계속 아이를 잡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위대한 승리를 뺏는 일이고 엄마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아이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퉁이에서 아이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나타났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파리하고 창백해서 아무도 그가 자전거를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밝게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아버지가 보조바퀴를 떼어냈고 우리는 자전거와 아이를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해주시겠어요? 2주 뒤 소년의 1학년짜리 동생은 우리에게 형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동생의 생일에 자신이 곁에 있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삶의 시간도 기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감한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내가 연구해온 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촌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나는 자기애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진 여자가 떠오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나에게는 그 표현이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못하나 봅니다. 나는 수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연구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애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난 수천 명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실감했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도전이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 도취나 이기주의와 종종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개 보상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를 잘하고 할머니께 웃음을 보이고 손을 자주 씻으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랑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때는 스스로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일들로 삶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배운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일 뿐이죠.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늦잠을 자는 쪽이 영혼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에 더 많은 영향을 공급할수록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는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걱정 마,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스스로를 쓸모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에게 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캐롤라인은 키가 크고 매력적인 40대 후반의 여자로 자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검은 머리와 따뜻한 미소를 가졌죠. 그녀와 나, 데이빗 캐슬러는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하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유머 감각이 있는 치과 의사와 2년째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남지 않은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고 아이를 입양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캐롤라인과 함께 다니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란 없었습니다. 회사의 안내 직원이든 식당 종업원이든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그녀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연애운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년 전 그녀는 가슴에서 혹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조직 검사를 해보더니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하지만 그것이 암인지 만일 암이라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면 4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모든 불행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 사흘은 내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결국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나는 힘들게 보낸 그 사흘을 아무 의미 없이 잊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살지는 않겠다고요.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예년처럼 이런저런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면 난 사귀는 사람 없이 혼자인 경우가 많았고 사랑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파티에 참석하곤 했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내가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는 모든 사랑을 나에게 줄 사람을 원했어요. 파티에 가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본 뒤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나와서 다른 파티로 갔어요. 이렇게 파티마다 뛰어다니고 나서는 외출하기 전보다 더 비참하고 외로운 기분이 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나 자신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처럼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죠. 파티에 내가 찾는 완벽한 남자가 없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기로 했어요.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날 밤 내 얼굴의 미소와 웃음소리는 진짜였어요. 내가 느낀 사랑도 진실한 감정이었고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고 놀랍게도 나 자신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후로도 계속 그런 마음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파티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됐죠. 더 많은 사랑을 느낄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쉬워졌고요. 친구들과도 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멋진 사람들도 새로 만났어요. 난 행복한 사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죠. 더 이상 과거에 비참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날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세워놓은 장벽들을 감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들은 엄연히 그곳에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개입합니다. 신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무한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들은 주위 모든 곳에 널려 있고 우리는 손을 뻗어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 수업.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1장과 2장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곁에 두고 가끔 꺼내 읽었던 책이었는데도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읽으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대목도 발견하게 되네요.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이 지구의 인생 여행에서 소중한, 중요한 발견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빗 캐슬러 그리고 류시화 옮긴 도서출판 일에서 펴낸 책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